여로라는 작품의 내용을 함께 꼼꼼히 살펴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2022 수능 뒷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쪽부터 수록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문제를 풀지 않으셨으면 미리 좀 풀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푸셨으면 아시겠지만요. 문제의 볼륨이 꽤 커요. 소설도 2작품 수록이 되어 있으면서 앞부분에는 문학 이론이 소개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보기 박스에 조그맣게 주고 문제 이제 주고 나서 그걸 연결해서 풀게끔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지시문 안에 가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덩어리가 꽤 크고요. 그거에 바탕으로 적용해서 만세전이라는 작품과 삼포 가는 길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자체도 5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죠. 이렇게 길이가 긴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집중력이 다소 흐려지게 되면서 어떤 정확도를 높이지 못하고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지문 자체에서 정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빠르게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면 정답률 자체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부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설의 여러 정의 중 하나로 소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소설의 정의의 일부분이 되겠죠. 여러 가지 정의 중에 딱 하나를 소개할 거예요. 주인공이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나서는 자기 인식의 여정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의미, 나는 왜 살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지 라고 하는 것을 소설에서 알려주는 것, 이것 자체가 소설의 어떤 의미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소설에는 여행의 성격과 구조를 소설에 있는 사건이죠. 사건의 구성으로 활용하여 인물의 자기 이해나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그린 작품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여행의 성격과 구조를 소설에 사용을 해서 인물의 자기 이해나 세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그려낸대요. 그런 작품이 적지 않다라는 것은 꽤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로형 소설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여로형 소설의 개념을 밝혀줘요. 그러니까 가의 경우는 여로형 소설이라고 하는 것에 개념이나 여러 가지들을 밝히면서 그 이론을 설명해주고 이것을 이제 작품에 적용해서 이해할 것을 유도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이걸 뭐 평소에 모른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이렇게 지문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되지만요. 그래도 여로형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 개념이나 이론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대충이라도 사실 대충 알면 안 되죠. 좀 잘 알아둔다면 나중에 수능 고사장에서 이 지문을 읽을 때 막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읽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개념을 밝혀줬고요. 그 다음 2번째 단락에선 여로형 소설의 성격은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성격을 밝혀줍니다. 성격은 여로라는 용어가 지닌 의미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로라고 하는 것은 길을 의미한다. 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길이래요. 길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잇는, 연결하는 공간이자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다. 여로형 소설에서도 길은 주인공이 머물거나 이동하는 공간적 배경이면서 동시에 낯선 인물들을 만나거나 우리 길 가다 보면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면하거나 관계를 맺으면서 감정을 느끼고 사건을 겪는 특별한 장소이다. 그러니까 공간적, 물리적인 배경이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으로 이 로의 의미를 풀어줬습니다. 한편 여로에서 여가 어떤 것인지 익숙한 곳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하는 나그네를 뜻한다. 나그네는 길을 걸으면서 출발지를 되돌아보고 도착지를 동경한다. 여로형 소설의 주인공 또한 그러하다. 여행의 과정, 이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에 익숙했던 삶을 성찰, 되돌아보고 미래에 더욱 좋은 삶을 열망한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삶을 얻게 되는 결과, 이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형 소설의 나름의 성격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세 번째 단락은 지금 A라고 해서 괄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문제화돼서 나올 거니까 더 꼼꼼히 봐야겠죠. 우리의 현대소설사에서 여로형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여로형 소설의 특징이 되겠네요. 현실의 문제를 잘 드러내고 현실 인식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형상화한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인식이 변화되나 봐요. 여로형 소설에서는 주로 그런 변화를 갖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현대소설의 여로형 소설에 있구나라고 알면 되고요. 그것들이 지금 1920년대 발표된 염상섭의 만세전에 적용이 될 거고요. 1970년대를 대표하는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에 적용이 되겠죠. 이 두 작품을 평소에 모른다 하더라도 이 두 작품에는 현실의 문제가 굉장히 예리하게 잘 담겨 있겠다. 그리고 주인공의 현실 인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거나 드러나는지 파악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계속 볼게요. 1920년대에 발표된 염상섭의 만세전은 그 첫자리, 그러니까 여로형 소설의 첫자리겠죠. 그 첫자리에 놓이는 대표적인 여로형 소설이다. 유학지인 동경. 인물이 유학을 가나봐요, 동경으로. 미리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주죠. 유학지인 동경에서 출발하여 부산을 거쳐 김천, 대전, 서울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주인공 이인화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생생하게 목격하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민족의식까지 자각한대요. 우리 만세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잘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으로 만세전을 해석하라 라고 하는 방향도 지정해 준 거죠.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은 1970년대를 대표하는 여로형 소설이다. 이 소설은 공사판의 전전, 여기저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영달과 정씨, 그리고 이들과 동행하는 백화의 여로를 통해 이 시기의 산업화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어디까지 훼손하는지를 애잔하게 그리고 있대요. 1970년대의 키워드가 산업화죠. 이 산업화라는 것이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많이 훼손했나 봐요. 그런 양상이 작품 속에 드러났겠죠. 그것을 확인하거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해해 보라고 방향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갈 거고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미리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죠. 나는 만세전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니까 여러 인물을 서술자로 세웠다, 또는 한 인물의 내면을 지속하게 하여 드러냈다, 또는 이야기 밖의 서술자,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는 대화, 아니면 액자식 구성, 이런 걸 물어본 거 보니까 소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서술상의 특징, 이걸 물어본 문제네요. 이런 경우는 소설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 개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꼭 만세전을 풀지 않더라도요. 5번 문제. 나, 다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는 만세전이었고 다는 산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이미 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여로형 소설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잖아요. 나, 다는 전부 다 여로형 소설이죠. 여로형 소설은 당연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길을 떠나면서 각각의 공간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이 어떤 기능을 글 안에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 여로형 소설이라고 하는 그 내용,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우, 이건 만세전인데 걸자, 시골자, 이게 어떤 존재들인지, 또는 일본은 어떤 공간인지, 시가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만세전 말고 산포 가는 길에서도 산포라고 하는 곳 어떤 공간인지 아니면 그 여정의 공간에서 만났던 낯선 존재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걸 파악하면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7번. A를 바탕으로 아까 여로형 소설의 개념 설명한 부분에서 A 부분은 현대소설사에서 만세전과 산포 가는 길이 이제 여로형 소설인데 그 여로형 소설의 면모가 어떠어떠하게 드러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준 부분이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부분, 소설의 일부분들을 밑줄 쳐놨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적용해서 정확히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A 나오면 요거, B 나오면 요거, C 나오면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보기 내용은 산보 가는 길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이런 거 나오면은 헉 하고 어렵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로 문항 배점이 큰 경우가 많아요. 보기를 주는 경우. 하지만 보기의 경우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단서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나오면 좋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산보 가는 길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이미 안다 하더라도 이 보기에 있는 것을 방향 어떤 지침 삼아서 읽으라는 거니까 이거는 미리 꼭 읽어보는 게 좋아요. 문제 자체가 뭐라고 했냐면 보기를 바탕으로 달을 감상하라 라고 했으니까 보기 내용은 달을 읽기 전에 미리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내용을 미리 읽어볼게요. 산포 가는 길의 인물들은 대체로 일정한 거처, 머무를 장소가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점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뜨내기의 고단함과 뜨내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죠. 뜨내기의 고단함과 함께 안정된 삶을 희구하는 정주의 열망이 드러난다. 우리 지금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오죠. 수업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 잘 모르던데 희구라고 하면 우리가 희망할 때 희예요. 뭔가 바란다라는 뜻이고요. 구하면 구하다. 그러니까 바라고 구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소망하는 바라다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삶을 바라는 이들의 정주.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 이걸 바라는 열망이 이 산포 가는 길에 있대요. 정주의 열망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장소.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죠. 내 육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여기에 정주하려는 것과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장소에 정주하려는 것과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은 관계에 정주하려는 것 두 가지로 구체화된대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정주일 거고요. 두 번째 공간은 정신적 차원에서의 정주를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열망이 좌절되나 봐요. 이 산포 가는 길에서. 흐름 전체를 대충은 잡고 작품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보기를 잘 읽으면. 그러니까 열망의 좌절과 그 소외. 소외라고 하면 그냥 마음속 생각 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생각, 이런 게 결말에서 그려지는데 이는 이 작품의 현실주의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뭔가 뜨내기들이 나중에 목적지를 찾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실제 인생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잖아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 삶이 계속 그냥 이어져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긴 하지만 현실 그 자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산포 가는 길에 잘 드러나나 봐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기억에서 미음까지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해결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꼼꼼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로형 소설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었고요. 그걸 머릿속에 잘 정리한 상태로 만세전부터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님은 아직 군조예요. 니시무라 군조. 군조라는 말을 잘 모를 수는 있는데요. 군이라는 말이 나죠. 군사, 군인 할 때 뭐 그런 거예요. 군인 계급. 지금의 뭐 중사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 형이 니시무라 중사다. 그러니까 뭐 일본 이름이죠. 일본인인지 아니면 개명했는지 상식 개명했는지는 잘 모르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서 누군가 형이 군인이구나 뭐 이렇게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 형공도 아시는지 그런데 형공은 조선에 오래 계신가요?
하는 거 보니 여기에 지금 이 말을 받아서 말하는 이 사람이 형공인 것 같죠? 형공은 네, 여기서 선생님 사전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상대방을 약간 그냥 높여서 형처럼 이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조선에 오래 계실 건가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들의 목적지, 우리 여로형 소설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계속 여정을 진행한다면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목적지가 조선인가 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형공으로 불렸던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네, 난 10여 년 내로 그저 내 집같이 드나드니까요. 조선을 내 집같이 드나든다라고 하면 내 집은 아니다 라는 거고, 그럼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조선인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걸자 뜻풀이 나오죠. 그라고 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니까 그냥 뭐 그놈은 그 녀석은 요 정도일 거예요. 걸자는 시골자를 한참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한 명은 걸자, 그 한 명은 시골자. 이들끼리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자는 시골자를 한참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대구 헌병대의 그 양반이 알고 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냥 대화의 맥락상 우리 형이 니시무라 군조인데 아냐?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내가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대답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은 나를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라고 하죠. 어째 그 말 눈치가 안다는 것보다 모른다는 말 같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아는지 모르는지도 잘 이렇게 좀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대충 퉁쳐서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서로 좀 친밀하게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쨌든 10년이라면 한미천 잡으셨겠구려. 10년이라는 기간이 조선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조선에서 10년 있었으면 한미천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들의 인식 속에서 조선이라는 공간은 한미천 잡을 수 있는 공간. 한미천 잡다. 우리 보통 내가 진짜 열심히 노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땐 월급 받았는데 한미천 잡았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떤 기회를 잘 타서 좀 이렇게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뒤에 뭐 누군가를 속이면서 이렇게 좀 돈을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얻지 않았을 때 보통 그러면서도 좀 큰 돈을 얻었을 때 한미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선을 한미천 잡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왠지 약간 기분 나쁘죠. 근데 이번에는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상인 비슷한 자, 그러니까 상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 정도로 추측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웬걸요? 이젠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어렵지만 조선이 그동안 어두웠다 이거죠. 뭐 조선에 지금까지 해가 안 들어서 어두웠던 건 아닐 테니까 조선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에는 어두웠고 속여 먹기 좋고 그래서 한미천 잡기 좋았어.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약간 깨쳤는지 많이 이렇게 정신이 깨쳤는지 지금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은 좀 어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보도 뜻풀이 나오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비하하여 부르던 말. 그러니까 요보 말씀이요? 라고 하면서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이지만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인제 가서 보슈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비하하여 부르던 말들을 이들이 하하하 거리면서 사용하는 거 보니까 이들은 국적이 일본인이죠. 일본인들이 그렇게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막 대만의 생번보다 좀 낫다면 나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만의 생번이라는 건 뭐냐면요. 좀 원시인, 교화되지 않고 많이 배우지 않은 야만인 이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만인보단 조금 낫지만 뭐 이제 가서 보슈 라고 하는 거 보면 뭐 조금 나은 정도지 아주 그냥 모질이들이에요.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기분 나쁘죠? 어쨌든 그 대만의 생본이라는 말이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 이들 지금 목욕탕 속에 있었네요.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이 셋 말고도 딴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나만 빼고는 모두 껄껄 웃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 거 보니까 1인칭 시점이죠. 어쨌든 나만 빼고 다 웃었어. 나는 웃을 수 없는 사람이야. 조선인들을 막 비웃을 때 웃을 수 없는 사람. 그럼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조선인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여기 어딘가에 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쳐다봤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서 걸자들에겐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이 걸자들
아까 골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그들 하고 다 그냥 복수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막 조선인 깔보고 이러는 존재들이고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지금 어땠냐면 입술을 악물게 돼.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입술 악물다, 이 악물고 보는 거, 약간 뭐 분노의 감정 이런 거에 가까운 것.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조선인일 거고요. 이들이 막 조선인 깔보고 비웃고 하는 그런 대화를 보면서 분노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으로 보자면 나는 그들을 막 짜리고 쳐다봤는데 더운 김이 설이어서 목욕탕이니까 걸자들에게 그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욕객, 목욕탕에 그 손님들 씻으러 들어온 사람들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그럼 얘들이 그냥 목욕탕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전체적 내용 얘기했었죠. 이거는 배에 있는 목욕탕이에요. 우리 지금은 그냥 어디를 여행 가려고 하면 금방 가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긴 여행 속에 목욕도 하고 쉬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분 나쁜 대화를 듣고 나는 이제 자기의 생각을 좀 드러냅니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쉽게 말하는 우국지사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막 굉장한 뜻이 있어서 막 애국 운동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나 자신이 만국 백성이라는 것을 어느 때나 잊지 않고는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정말 조선인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스스로를 나라를 잃은 백성이라고 해서 만국 백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1인칭 시점에는 관찰자 시점과 주인공 시점이 있죠. 자기의 진솔한 감정이나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생각을 다 여과 없이 드러내면 그것은 주인공 시점이죠. 어쨌든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학교나 하숙은 일본이었겠죠. 일본에 지금 유학가 있는 상태니까.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는 이만큼 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좀 참을 수 없는 때가 많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으로서 유학가 있었을 때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더 편하게 통사정, 자기의 생각을 다 얘기하고 하는 이만큼 좀 편하게 지내.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좀 식민지 백성, 만국 백성으로서 힘들 때도 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문제 중에 풀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5번 문제에 1번에 보면 공간에 따른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하는 것, 그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욕탕 있잖아요. 욕탕이라고 하는 곳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웃음에서 모욕감을 느끼는 공간. 맞나요? 맞죠? 다들 웃고 있는데 나만은 웃지 못하고 이를 악물게 됐거든요. 왜냐면 막 조선인 요보라고 하고 깔보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아까 선생님은 분노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모욕감이라고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노 그리고 모욕감 이런 것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약간 고통스럽나? 좀 힘드네? 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국 백성 된 지 근 10년 동안 주권을 잃은 지 근 10년 동안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다. 여기서의 주의는 누구겠어요? 일본이겠죠.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를 크게 막 터치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은 없었나 봐요. 도리어 소학교 시대에는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에는 일본 교사와 막 충돌하고 퇴학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한 적도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지금은 좀 아니다라는 것 같죠.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간혹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귀국하는 길, 지금 귀국하는 길이에요. 일본에서. 그때 하관에서나 부산 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뭐 운송수단에 바꾸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너 어디 가냐 왜 가냐 막 이런 조사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당하고 성가시게 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좀 분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요. 그때 말고는 크게 일상이나 뭐 삶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압박과 학대가 높아지면 적개심이나 반항심도 높아진다 이 얘기겠죠. 근데 얘는 지금 압박이나 학대를 별로 받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나를 그냥 관대하게 내버려뒀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겐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기실, 사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여기 말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시작되죠. 그래서 압박과 학대에 정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나름대로는 민족적 활로를 얻는 방법이기도 해요. 민족적 차원에서 살 길을 얻으려면 민족적인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있어야 일제에 자꾸 맞서려고 하고 그러면서 일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활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적개심이나 아니면은 반항심 이런 것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글쓴이의 경우는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를 로 머리를 썩여보거나 막 고민해보거나 할 정도도 없을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정신이 마비된다라는 말은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머릿속에서 정신의 어떤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 스스로도 내가 민족의식 없이 그냥 이 현실에 크게 나를 억압하거나 하는 사람 없다고 적개심이나 반항심도 키우지 않은 채 그냥 살았던 것을 정신이 마비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삶은 압박이나 학대가 없었어요. 가끔 귀찮고 성가시는 일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쓴이는 글쓴이가 아니죠. 주인공이죠.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막 불러일으킬 일이 별로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은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라고 해요. 마비되었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요새로 와서 요새는 지금 이제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서울에서 아내가 위급한 상태라고 하니까 지금 계속 여정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때 이제 불평등이나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정을 시작한 뒤로는 나의 신경이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그냥 편하게 잘 정신이 마비된 것처럼 지냈었는데 지금 여정을 진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요새라고 하면 여정이 진행되면서 평소보다 더 길게 이제 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조금씩 직접 얘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압박을 좀 느끼기도 하고 뱃속에서 지금 막 다른 사람들이 일본인 목욕객들이 막 조선인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지금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흥분이 되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흥분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감정은 조금 분노나 아니면 아까 봤던 뭐 모욕감 이런 거에 가깝겠죠.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결지어서 보자면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일본에서 별로 압박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 때는 반항심이나 적개심 없다가 그들은 항상 똑같이 그냥 일본인은 우리를 억압하면서 살았었는데 그걸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적개심이나 반항심이 없다가 여정을 진행하면서 그런 압박을 느끼면서 내가 좀 적개심이나 반항심의 어떤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는 것 이런 거겠죠. 이것을 보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상황, 나의 어떤 상황을 보니까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감정은 보통의 경우에는 자동적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항상 무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가 보다. 뭔가 나의 어떤 감정이나 총체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생겨나는 건가 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그냥 가볍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동안 했던 것처럼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태도를 보여줬을 뿐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일으키게 끌어오르게 하나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반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아까 목욕객들이 얘기했던 것 우리가 그냥 들어도 거의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막 화가 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반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말 참 어렵게 하죠. 만세전 읽다 보면 막 포기하고 싶어지는 감정을 여러분이 느낄 것 같아요. 계속 자기의 생각을 막 머릿속으로 계속 곱씹으면서 이런 말 저런 말 굉장히 학문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뭐 반항심이라든지 적개심이라는 건 결국은 반감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것이 조선 사람들에게 나름 유익하기도 해. 왜냐하면은 민족적인 어떤 타락이나 민족적인 문제 상황에서 막 화가 난다. 일본이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하면서 우리 그러면 이 상태로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자각을 만들어주는 나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나름 의미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을 듣다 보면은 아니 지금 이 주인공 이인화죠. 이 인물도 조선인 아닌가? 막 분노가 막 이끌어야 되는데 뭔가 남 얘기하듯이 자신과의 약간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민족적 타락이나 문제에서 해결이 될 수 있지 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거리두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진정으로 억울한 상황을 많이 당하진 않은 거죠. 이 사람이 직접 당했다기보단 뭐 검문 같은 걸 하면서 조금 뭐 성가시고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목욕객들이 하는 말이 직접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냥 조선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쉽게 속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리 얘기하자면 저번 시간에 만세전 전체를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좀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도 좀 보여요. 나는 좀 잘났고 그 외에 좀 봉건적이고 부족한 조선인들이 사실은 조금 더 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적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민족 자체를 약간 부족하게 뭔가가 문제 있는 것처럼 좀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목욕객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 인물이 생각하기는 어쨌든 분노는 일어나. 일본인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타개하고 벗어나서 뭔가를 이제 일본의 어떤 압력을 벗어나고 독립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직접 독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어떤 자각 정도는 있기는 있죠. 그래서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나를 분노하게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지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조선 사람들이 들으면서 다 같이 일시에 일어나서 좀 화가 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그냥 일제강점하에 무기력하게 있는 모든 조선인들이 몽유병에서 깨어나듯이 다 일어나서 막 독립만세를 외치든 아니면 일본 물러가다 이렇게 외치든 아니면 우리 스스로 뭔가 부족한 부분을 깨쳐서 일어나든 뭔가를 각성하고 일어날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그것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 정책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나에게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켰다면 이것을 뭔가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에너지로 좀 전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실용적인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봤을 때 풀리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6번 문제의 1, 2번 선지를 한번 보자면 가래 바탕으로 이제 작품을 이해하는 건데요. 아까 걸자와 시골자 이들이 대화하는 걸 봤었죠. 여로의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맞죠? 직접 나와 대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로의 과정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내가 목욕하고 있었는데 걸자와 시골자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대화가 나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이 뒷부분도 맞나요? 맞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만국의 백성이지. 나 평소에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잊지 않고 살았었어.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는 줍니다. 그러니까 6번에 1번 맞는 내용이고요. 6번에 2번 나에서 일본은 여로의 출발지다. 여행하는 출발지 맞죠? 동경에서 출발했으니까 그 나가 7년간 머물면서 익숙해진 공간 이것도 맞죠? 유학하면서 익숙해져서 여기에서 뭐 나의 어떤 고민을 털어놓고 통사정할 수 있는 이들도 있고 그들도 제법 나를 관대하게 대하면서 뭐 그냥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 아니면 크게 귀찮은 일이 없다 라고 하니까 6번에 2번도 맞습니다. 또 하나 풀 수 있는 건요. 7번에 1번 아까 방금 봤던 데가 A였잖아요. A에서는 여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 의식을 자각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맞나요? 맞죠.
민족 의식 자각이라고 할 만큼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막 조선 사람들이 목류병에서 깨어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조선인이라는 상황, 그래서 거기에서 조선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도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으면서 조선인들이 계몽을 해서 아니면 좀 각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현실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라는 거니까 민족적 차원에서의 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7번에 1번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문을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중략이 돼 있고요. 여기서 지금 중략되고 보통은 중략된 부분에 줄거리를 줘야 뒷부분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선 주진 않았어요. 주지 않았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해서 안 준 건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 읽어봤을 때는 약간 조금 친절하게 중략된 부분에 줄거리를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까진 배를 타고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려서 부산까지 도착해서 부산에서 김천을 거쳐 대전을 거쳐 서울로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 여정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도착한 건데 그것을 정황 증거로 여러분이 조금 때려 맞춰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 거리로 나가니까 7년 전에 일본으로 달아나 있지. 일본으로 달아났다 했으니까 달아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조선 땅 온 거구나라고 느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그러니까 여기 대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가 변하였다. 도시가 굉장히 많이 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길 맞은편으로 쭉 늘어선 것은 빈지를 들였으나, 그러니까 문 같은 거예요. 가게 문. 그러니까 가게 문을 다 들여놨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다. 대전은 우리나라 땅인데도 거기에 일본 사람화된 그런 공간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쩔렁쩔렁 흔드는 요령 소리만 이 괴괴한, 그러니까 좀 괴상하고 뭐 좀 흉하고 이게 조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그런 거리에 처량하게 울리기만 하죠. 14, 5쯤에 말도 모르고 단신 일본으로 혼자서 가족하고도 가지 않았어요. 혼자서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 데에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던 혼자 가는 거 좀 불쌍했고 그래서 그런 애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혼자 공부하니까 그런 게 호기심도 있어서 좀 친절히 대접해주던 주막집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지금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 시가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 주인공이 어떤 걸 보고 느꼈는지. 여기 지금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에 3번. 나에서 시가라는 곳은 여로의 과정에서 목격한 장소. 맞죠? 그래서 변화된 걸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현실의 변화를 확인하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 내외가 없어서 좀 그리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죠. 그 6번에 3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본문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이쳐 들어오며 보니 찻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지금 계속 이제 대전에서 다시 뭐 서울로 가고 그럴 거거든요. 열차가 잠시 쉰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어분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독립운동이나 할까봐 무슨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됐는지 막 무조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수색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도 업은 여자가 결박지어진 묶여져서 이제 앉아있거나 뭐 하는 그런 모습도 봤겠죠. 그러다가 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막 일어서서 서성거려요. 얼마나 짠하고 불쌍한 상황이에요. 자기는 지금 막 포승줄 같은데 묶여있으면서도 아이하고 같이 엎어져서 아이하고 이제 아이를 같이 업어서 지금 막 달래려고 어떻게든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거죠. 아이가 배고파서 울었을 수도 있다라고 주인공은 생각했는지 젖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줄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배려도 없는 것을 보면서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미운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그리고 목채가 안으로 이제 들어오죠. 거기 들어오면서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다.
헌병은 보통 뭐 일본 사람이거나 일본에 이제 부역하는 뭐 그런 존재들이겠죠.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헌병과 이야기하고 있는 조선인 두 청년은 헌병에게 좀 밉보일까봐 좀 비굴한 웃음 이런 것도 지었겠죠.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지만 거기서 소리 지르면 난리 나겠죠. 이 주인공도 뭐 끌려가거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되져버려라 하는 막 험한 말까지 하면서 정말 이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풀 수 있는 게 5번 문제의 2번 선지입니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봤고요. 거기서 불쌍하기도 하면서 상황에 화도 났죠. 그러니까 연민과 분노를 느끼는 공간 맞죠? 5번의 2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쳐요.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실제 무덤은 아니잖아요. 여기 찻간이. 그런데 무덤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과 같아. 그러니까 구더기 막 사람 죽어서 시신을 뜯어먹는 게 구더기잖아요. 그럼 지금의 현실은 다 시신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에 거의 죽은 것 같이 다 굴종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은 너무나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다. 난로는 꽤 달았다. 그러니까 따뜻했어요. 몸이 서서히 녹는 느낌이 들겠죠.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찻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난폿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찻간 안에서 지금 그냥 기다려야 되고 열차 출발 안 하니까 막 춥고 지치고 해서 이 난폿불을 벗삼아서 그 옆에서 막 웅크리고 자는 사람 불쌍한 그런 조선인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난폿불은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또 누르는 것 같기도 해. 막 답답함도 느끼는 거죠. 찻간 안에 들어와서 난폿불에 약간 몸을 녹이고 좋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게 막 지그시 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공동묘지다. 무덤이 있는 곳이 공동묘지죠. 그러니까 여전히 현실을 무덤과 같이 보는 그 발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하면서 막 분노해요. 갸륵한 백성들은 조선인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혼자 코웃음을 쳐. 그러니까 이건 좀 냉소, 비웃음 같은 거죠. 이 현실에 대한 비웃음을 날리면서 이 지문에 수록된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뒷부분은 원래 더 있지만요. 어쨌든 해당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7번 문제. 7번 문제를 보면 이 B에서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라고 반복된 단어 사용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무덤과 같다라는 인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 맞죠? 그리고 5번 문제로 한번 가서 보기 전에 C에서 공동묘지다 라고 하는 부분 갸륵한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거 있었죠. 동족에 대한 연민 공동묘지에 사는 것 같아. 그리고 갸륵한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연민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함께 식민지 조선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 드러납니까? 불쌍해하면서 비웃음만 있을 뿐, 이 백성들 불쌍하니까 내가 뭔가 많이 배운 지식인으로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뭔가를 할 거야, 으쌰으쌰 이런 것 전혀 없죠. 이 부분 때문에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5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봤던 부분에서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5번에 3번 찻간 안으로 들어왔었잖아요. 찻간 안은 나아가 난폿불에서 시대적 분위기를 느끼며 답답함을 느끼는 공간 맞나요? 맞죠. 뭔가 지그시 억누르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공동묘지다 라는 반응, 샤우팅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세전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산보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세전 내용 다 함께 살펴봤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좀 이해가 잘 안 갔다, 어렵게 느껴졌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잘 익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